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딱 얘기할 게 있었습니다. 오, 제가 사실 그 2월 28일에 생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맞아.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합니다. 네, 좀 이건 가족들만 알고 있는 TMI이긴 한데 네. 제가 사실 실제 생일은 3월 1일인데 엄마 아빠가 학교 빨리 보내라고 2월 28일에 출생신고를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 오늘 2월 29일까지 올해 있는 바람에 거의 3일째 생일 파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나 됐다. 생일 주간. 아, 예, 생일 주간이 아주 파티. 4년마다 한 하고 번씩 있습니다. 돌아오는 뭐 예, 그런 예. 건가요?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고요. 뭐 네. 처가와 월드컵이네요. 제 엄마 아빠가 엄청 축하해주고 있어가지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시 네네,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기프티콘 좀 보내셨던데 두 분은 뭐 카톡도 안 하시고 기프티콘도 안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 되게 우리 이건 비즈니스 관계다 우리 역시.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음. 제가 그 생각, 그러니까 딱 생일이 카카오톡에 병주님 뜨자마자 뭘 보낼까 고민했었어요. 아. 선물하기 보고. 근데 이걸 보내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 부담스럽습니다. 아,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잠깐 아, 들었어요. 예,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린 그런 사이잖아. 아, 우리는 일로 깔끔하게 하는 그런 관계 좋습니다. 예, 아, 아무튼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선물 진짜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돈 줄 테니까 대신 선물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너무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냥 만나서 이제 축하 인사해야겠다. 약간 그 정도 네. 생각했고,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아니, 축하를 받았습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조공할 타이밍입니다. 구독자님 그 댓글이 정말 큰 선물이거든요. 또 제가 발제한 영상이 조회수에서 댓글도 너무 안 달려요. 제발 잘 들었다는 댓글 좀 생일 축하한다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네. 이제 국어는 여기까지만 하고 시연님은 어떠셨습니까 이거? 네네네. 저는 무릎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좀 2번 정도 갔다 왔고, 그래요? 무릎에 석회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주사로 석회를 뽑았는데 되게 오. 신기한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하고, 오. 진짜 인체 신비는 대단하고, 이제 의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다행이네요. 근데 되게 남 얘기하시듯이 자기 건강 문제를 얘기하시는 초연한 모습, 네,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제 나의 시간과 나의 그런 몸을 아끼기 위해서 네. 이제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의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옛날에는 좀,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의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맡겨버리자가 좀 제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예, 두 형님들 더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저도 이제 만 35세가 넘은 입장으로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35살까지가 무료 예. 구독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네. 예. 저는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안 해봤어요. 사실 한 번도. 그랬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냥 위내시경 하는 그 모든 프로세스와. 근데 약간 이제 비원에는 그게 조금, 별로였긴 했는데, 어쨌든 뭐 큰 이상은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그 이후에 사실 계속 몸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2주째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으시군요. 감기에 네. 대장내시경에 네. 얼른 회복하시기 너무 바라겠습니다. 스케줄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은 일을 줄일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오래오래 하는 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즐기면서 오래오래 같이 하시죠. 맞아요. 이게 저희 오프닝부터 이제 삶과 죽음까지, 탄생과 죽음까지 다뤄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돈 버는 문제, 우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시연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뭐 대략적으로 어떤 목차로 진행하시고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실 건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분은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생산성 전문가로서 생산성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식 관리 체계를 알려드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일단 이분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저희가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뭐 정보가 쏟아지는 요즘 시기니까 이 지식 관리에 대한 것도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고 있나 보네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런 것도 1인 기업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일단 오늘의 주인공 티아고 포르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간략하게 먼저 뭐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티아고 포르테라는 분은 이제 Building a Second Brain이라는 이름의 생산성 강좌를 이제 판매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은 이제 개인 지식 관리 서비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이 이거 직접 쓰신 책인 거예요? 네, 맞아요, 한국어로 맞아요. 번역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아, 되게 좋네요. 네네. 제목 자체가 너무 멋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그쵸. 네. 나중에 이 이름 어떻게 나왔는지도 설명드릴 건데 뭐 엄청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이 네이밍이 진짜 강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어디 다 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분이 만든 말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진짜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 업력이 짧진 않아요. 뭐 엄청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한 10년, 지금 올해로 11년 차 정도 되는데 누적 매출은 9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이제 수익은 334만 달러라고 이분의 트위터에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4년 동안은 거의 많이 벌지 못했어요. 평균 5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베이에어리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을 번 것으로는 그냥 월세를 충당하는 것 정도에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진짜 엄청 상승을 하면서 2021년도에 완전 정점을 찍고요. 이 정점을 찍게 된 것은 코로나의 그런 수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21년 한 해 동안은 거의 그러면 40억에 가까운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300만 달러. 300만 달러니까 40억 가까이 되는 정말 거죠.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의 그런 수혜를 크게 입었다고 자기도 말했어요. 한 5배에서 10배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강의가 잘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접어들고 그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 수강생이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나는 왜 이 없었겠어요. 저 시기에 창업을 안 했을까? 그러게. 우리 조정기에 창업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 하이프 때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디지털로 많은 것들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디지털 내에서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또 늘었지 않았을까. 되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준비가 되게 철저했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되게 아주 탄탄한 준비를 많이 갖춘 분이더라고요. 이따가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사업이 엄청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이제 직원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이제 200만 달러 매출이었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는 못했고요. 200만 달러가 네. 손익분기점이 근점이 간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놀랐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 근데 2023년도에는 이제 매출의 20% 정도가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 미국의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어떻게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트위터를 통해서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저게 유행이에요. 트위터에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인디해커스닷컴이나 이런 데서 인디 해커들이 자주 올리는 방식인데, 빌딩 인 퍼블릭과 동시에 그 내 레버뉴를 다 공개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걸 공개하는 사람은 뜬 거죠, 확실히. 근데 그거를 또 이게 너무 유행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되게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었어요. 트위터 내부 문화적으로. 저것은 사실 박탈감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라는 것인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종의 정말. 뭐 호모를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돈이라는 걸로 표시되지 않는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돈이라는 게 되게 퉁쳐져 있는 정보니까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일단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근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재무를 1년마다 다 공시하고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개인은 안 되냐에 대해서 사실 반박 논리를 좀 갖고 가고 싶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1인도 이제 기업인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채널 자체가 트위터라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반박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좀 신성시 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한다면 네. 돈은 조금 더 무겁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트위터라는 매체 자체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게 맞나? 뭐 그런 반발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기도 미국도 이제 한국처럼 홈택스 인증하라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건보료 깔아. 예, 그 티아고 포르테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산성 전문가가 됐는지 개인의 스토리로 넘어가시죠. 사실 저는 저와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와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진중하고 더 천천히 스타트를 하고 이런 분에 전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티아고 포르테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분이 생산성 전문가가 된 계기가 굉장히 좀 진짜 개인적인 그 사례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학교 다닐 때 당연히는 아니고 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 성적이 좋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들이라고 한다고 치면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너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 너는 너무 게으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근데 귀에 들어오진 않았다고 해요. 별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오고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다라고 나중에 얘기는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경을 조금 이해하게 됐던 거는,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잘 못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나 갈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거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 진짜 약간 굉장한 우연의 계기로 시작이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어떤 미디엄에서 에버노트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봤는데, 당시에 한 10년 더 전이었겠죠. 그때 봤는데 에버노트,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에버노트는 노트를 정리하는 지금의 노션 같은, 노션보다 훨씬 더 완전 어떻게 보면- 컬트적인 앱이었죠. 맞아요. 난리 아주 났었죠. 정말 큰 위상을 갖고 있는 앱이었거든요. 근데 에버노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리기 시작했고, 근데 에버노트는 태그에 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어떤 글이 어떤 태그를 달고 있는지를 통해서 글을 분류를 한다, 지식을 분류하자, 이런 식의 그런 건데, 이 티아고 포르테는 태그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그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좋냐 진짜, 이런 글을 썼던 거죠. 근데 이 글이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그 마침 태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우 좋은 그런 글이었던 거죠. 사이다 같은 글이었던 거죠. 그냥 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그 내용은 지금도 있어요. 이게 태깅 is broken이라는 아티클인데, 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냥 결국에 엄청 뭔가 어그로 끄는 그런 글은 아니었고,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본인은 이제 말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태그 별로 좋지 않다, 태그를 하면 이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썼는데, 몇몇 사람들한테 좋은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내가 이때까지 본 정보 관리 관련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이다, 그리고 뭐 디지털 노트 필기에 관해 최고의 글이다, 이런 댓글이 몇 개가 달렸던 거였거든요. 뭐 엄청 많이 달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티아고 포르테는 그냥 생각을 했대요. 이게 되게 사람들의 니즈가 있구나라. 그리고 기본도 좋았겠죠. 공감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냥 글들을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글 쓰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쓰게 됐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에버노트 본사 측에서 아마 블로그를 뭐 좀 게시를 해달라, 뭐 그런 요청이 왔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됐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인기가 이제 급상승한다라는 그런 트랙을 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에버노트 크리에이터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맞아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적은 블로그 글에서 사람들의 어떤 폭발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수요를 느껴가지고 비즈니스가 태동했다는 스토리가 저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정말 비슷해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였는데 네. 이 하나의 어떤 글이 그런 힌트를 주더라고요. 한국의 티아고 포르테를 노리시는 건가요? 예, 그런 비슷한 우연하게 비슷한 전략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저의 향후 그 글을 쓴 거 이후로부터 한 10년간의 먹고 사니즘을 책임져준 발견인 거니까 사실 이 블로그 글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하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근데 이분은 그래서 이 강의라는 것을 처음 만들려고 했었던 건 당연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반응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는데 자기도 몰랐대요.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강의를 만들었는데, 이분 정말 천천히 하거든요. 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도 또 되게 드물다고 생각해요. 처음 강의 제안서를 제작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 1년이 걸린 이후에 강의도 제작을 했는데 그 1년을 더 써서 거의 2년 동안 강의를 만든 거였어요.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약간 계속 강조했던 디지털 작가의 스타일이랑은 좀 반대네요. 그 글은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블로그는 계속 썼지만 이 강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의 에너지를 쓰는 그
약간 장인 정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역시 그 성공의 길이라는 게 진짜 한계가 아닌가 봐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성공한 거 보면은 정말 그냥 네,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이제 코호트라는 형태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대단한 아. 코호트 강의, 그거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코호트 강의 사실 이때가 코호트 베이스드 코스라는 CBC라는 약자로 불리는 그 코스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유명해졌는데 이때는 코호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코호트 자체가 격리이기 때문에 뭐 강의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코호트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Building a Second Brain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 이름 짓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그냥 일화가 있었는데 자기 고향이었던 뭐 친구 LA에 가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냥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대요. 브레인스토밍으로. 근데 친구가 이거 제2의 뇌를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Building a Second Brain을 했는데 너무 잘 지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름 네이밍의 힘을 다시 한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 브레인이라는 말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여튼 우연으로 그 알렉스 홀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죠? 알렉스 홀모지라는 그 미국의 엄청 큰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리드 마그넷이라는 개념이랑 그리고 그 제품 오퍼 만드는 거에 대한 강의를 주로 하시는 사람인데 그 수염 나 있고 되게 근육 아저씨 같은 맞아요, 느낌의 맞아요. 아저씨이거든요. 유명해요, 그 아저씨가.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네이밍을 짓기 위해서 그 하는 전략이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팔로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스토리에다가 내 책 이름을 새로 낼 건데 A/B 테스트 하려고 해. 근데 A가나 B가나 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항상 받아요. 근데 그걸 4번을 해요. 최종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제대로. 근데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내 책은 이제 이 이름이 될 거야. 근데 너라면은 그 질문이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좋아가 아니라 뭘 집을 것 같아? 이거를 질문하더라고요. 질문을 좀 바꿔서 이게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고 A/B 테스트를 한 4-5번 정도 한다. 그렇게 해서 최종 네이밍을 결정한 게 100 million 리드였던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큰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때 그 리드 마그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엄청 퍼지지 않았던 그 시기에 리드 마그넷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딱 정립한 책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이밍이라는 중요성은 정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진짜. 저도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책 제목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한번 A/B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좋은 방법인가요? 좋은 나온부 방법입니다. 구독자님들 제발 좀 피드백 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니 본 채널이 훨씬 예. 큰데 왜 여기서? 아니, 아, 그러니까. 저 여기를 정말 사랑해요. 아, 우리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0분의 1이잖아요. 아, 본 채널에 올리면 조회수 막 네. 3,000 넘게 나오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아무튼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빌딩 어 세컨드 브레인은 정보의 홍수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강의와 그런 코호트 기반의 그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거 내용 되게 재밌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이거 코호트로 그러니까 누가 인터뷰를 했어요. 코호트로 어떻게 하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코호트 몰랐다. 그리고 그냥 자원이 없어서 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일단은 라이브에서 시작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교육이니까 맞아요. 그런 형태로 시작했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줌으로 열었고 강의를 그냥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채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이게 병주님이 하셨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진짜. 맞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었던 건 강의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게 진짜 통하는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래서 줌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다 응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서 했다라고 했고요. 이제 또 재밌는 점은 흥미로운 점이라고 이분이 표현했는데 코호트를 총 16번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코호트에서 9번째보다 이제 10번째부터 13번째가 훨씬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했던 것은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코비드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분의 뭔가 그냥 쌓여있던 콘텐츠가 이렇게 한번 터졌다. 그냥 준비된 자가 뭔가 수익을 얻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뭔가 유튜브에 어떤 혜택을 입었다던가 어떤 트래픽의 혜택을 얻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뉴스레터에 아주 집중해서 했다고 했었고요. 워낙 근데 이분이 이 주제에서 좀 헤비한 팬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도 이분에 대해서 되게 일찍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뭔가 유튜브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채널이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되게 매니악한 그 블로그 구독자들이나 뭐 매니악한 이 주제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코호트라고 하는 포맷으로 팔았을 때 비싼 강의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맞아요. 처음에부터 $500였고 일단 $500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1,500가 이제 스탠다드 가격이 됐고요. 거의 한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그죠? 맞아요. 지식 관리에도 200만 원까지 내는군요, 사람들이. 그니까 그게 참 재밌죠. 이게 5주 단위로 진행이 됐었고요. 총 16번 6년 동안 16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는 이제 6,000명, 누적으로는 6,000명 정도가 수강을 했고 2023년 1월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코호트를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강의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1,500까지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올렸을 때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고 거의 최대 1,000명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강의를 수강한 사람의 블로그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600명이 들어와 있는 줌 강의를 본 게 되게 좀 인터넷이지만 비대면이지만 좀 압도적이었다. 뭐 그런 표현했어요. 대충 200만 원씩 600만 원이면 12억? 12억 원 맞나요? 한 번 코호트에? 와. 아니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가능한 거지 싶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만큼 근데 이게 이만큼 200만 원어치 서비스를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좀 뭐 논쟁이 있고 그런 거에서 안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지식 관리라는 것 때문에 것에 기꺼이 200만 원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전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니치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과금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문제를 찾았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단순 지식 관리라고 접근하면 안 되고 이따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되게 이 발전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제일 처음 했을 때는 그냥 30명 정도였고 대부분 지인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500불을 이제 했지만 어쨌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했고 완전 친목 모임 같은 거였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냥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리를 갖고 있다. 내가 뭐 이건 정말 진실이야 라는 걸 말해주는 태도가 절대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 뭔가 정말 엄청난 기술이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고 뭔가 비슷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했고요.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비용에 돈을 낸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음질도 당연히 별로였고 카메라도 좋은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줌으로 소통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뭔가 밀접하게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자기도 사람이 적으니까 좀 진실되게 1대1로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관계 구축이 매우 잘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가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 강의에 뭔가 돈을 낼 만한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관계 구축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모집을 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근데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의 풀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렇죠.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사람을 올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코호트 강의 때도 그 2편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1,500불짜리로 강의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진심인 사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긴 하죠. 그렇죠. 가격이 필터링 역할을 하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막 여러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커뮤니티 내부의 활동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쨌든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더 끈끈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더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식이 더 중요해질까 했을 때 그 커뮤니티 인원들의 내부적인 그런 이슈라든가 뭔가 트라우마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밀한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것이 커뮤니티를 공고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은 진짜 확실히 지금 콘텐츠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고 더 쉽게 좋은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내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훨씬 더 적어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키포인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진짜 휴먼 터치가 너무 중요하고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 해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어쩌면 커뮤니티 장의 태도
그것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해보면 해볼수록 음. 그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점점 지식 자체가 중요해지지 않다는 그런 레슨런도 말씀하셨지만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은 정말 이제는 쏟아지는 것 같고 어떤 자기의 어떤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감 이런 게 훨씬 더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지식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리드 마그넷으로 나눠주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감하고 관계 형성하고 가치 해결책을 고민하는 이게 정말 이 미래 지식 비즈니스에서 더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도 여러 에피소드를 하면서 되게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시 또 뭐 부족 사회처럼 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소통밖에 없으니까 그 부족 장이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무리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파편화되다 보니까 리더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이 매우 인생 전체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혈통과 지역이 아니고 관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트 이분이 되게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처음에 500불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 첫 번째 코트 자체가 그냥 뭔가 지식 관리 그런 게 아니었고 에버노트 툴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에버노트 툴 우리로 치면 노션 툴 강의인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태그 너무 싫어. 근데 나는 이렇게 관리해.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강의였던 거죠. 근데 그 강의를 매우 공들여서 만들었던 거였고, 근데 이제 오는 사람들이 에버노트 유저가 아닌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쯤 되니까.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대요. 에버노트 안 쓰는데. 근데 이 너의 지식 관리 체계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돼.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이제 빡 느꼈던 것이, 이게 에버노트라는 툴에 국한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에버노트 툴 강의가 아니라 디지털 노트 테이킹 강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두 번째 변곡점은 이제 노트 필기를 그냥 잘하는 것도 당연히 좋고 이제 약간 이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니아층이. 근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 크리에이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가지고 나의 수익을 늘리는 것으로 환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퍼블리싱 일정이라든가 콘텐츠 맞아요. 매트릭스를 통해서 뭐 맞아요. 콘텐츠 아이디어들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500불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해되네요. 그냥 네. 단순히 어떤 유희나 통제 때문이 아니라 이게 자기의 돈을 버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까지 연결을 했군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코트의 그 주제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도 완전 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병주님 거의 비슷해요. 맞네요. 근데 되게 진짜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게 어쨌든 그 좀 더 뾰족한 타깃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좀 더 객단가를 누릴 수 있는 그 비즈니스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맞아요. 또 얻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말 타겟 오디언스를 코호트를 강의를 하면서 찾아가게 되고 네. 그 타겟 오디언스가 내 거를 구매했던 게 내 처음에 가치 제한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구매했다는 거를 발견하는 거. 이게 사실 그 창작자로서는 엄청난 와우 모먼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팔았을 때 사람들이 사주는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느끼는 창작자의 기쁨인데 두 번째는 그걸 팔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제공했던 것은 이거구나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그 짜릿함 그런 게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티아고 포르테도 비슷한 여정을 겪었군요. 사실 근데 인간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사실 뭘 다 알고 하겠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쵸. 진리가 발견된다는 게 너무나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이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이게 제이 클라우스 제가 세 번째 에피소드 소개드렸던 제이 클라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크리에이터 지식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안 됐을 거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나 소름.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가 생각하기로 그게 모든 것을 품으려고 하고 더 큰 거를 계속해서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요만큼이면 요만큼을 약속을 하고 더 좋게 발전되어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나중에 미래를 맞죠. 예견을 네. 한 다음에 네. 더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소름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개인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더 큰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도 너무 소름인데 처음부터 그걸 지향하는 게 오히려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그 깨달음마저도 너무나 소름이네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사후 해석이긴 한데 그쵸. 너무 공감이 가죠. 그렇죠. 저도 뭔가 아까 설명하긴 어려웠는데 찌릿찌릿하는 그 감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부족했던 한 인간이 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일종의 영웅서사이자 뭐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의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을 담고 있는 1인 기업 비즈니스의 여정이어가지고 그냥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코호트를 진행하지 않는다. 2023년도 1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코호트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만두기로 한 이유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약간 차세대 강사 양성 약간 그런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의 그런 강사들을 뽑고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약간 기업화가 된 거죠, 이제. 근데 본인은 미션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자기가 이 나중에 뒤에서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스토리텔링인지 아닌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은 자신의 강의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책을 발간한 이유도 되게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런 비용을 들여도 거의 강의와 똑같은 거를 제공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려면 자기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화를 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기업화를 하려면 사실 그 위임을 겁나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그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서 하나만 가져왔는데 네. 이분이 위임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자기 글에 대한 피드백 받는 거를 너무 싫어했고 그 블로그에 올리는 거 당연히 혼자 못하니까 편집자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편집자를 자기가 리스펙을 못하니까 너가 뭘 아냐라는 식의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은 자기가 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누굴 뽑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그 아토믹 헤빗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저자, 네, 그분 저자의 편집을 맡았던 그분을 모셔와요. 근데 모셔온 이유는 내가 아주 리스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자. 그렇게 해야지 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위임할 수 있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정말 줄 수 있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잘 위임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맞아요. 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최고 나보다 더 나은 인재를 뽑아라라고 하는 뭐 구글, 아마존의 채용 방식이랑도 또 비슷한 점이 있네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근데 이거 다 모두 좋은 말이지만 돈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그렇죠. 용기가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자기보다 보통은 아니지만 그냥 조금 더 어리거나 못한 사람을 뽑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통은 또 선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여러 번의 그 커리어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니어를 뽑아서는 내가 이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권위 때문에 더 편한 건 있지만 오히려 더 매니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거는 이제 이해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오히려 내 임금보다 더 많이 돈을 주고 이런 사람을 고용한다. 이게 이제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이렇게 했군요. 티아고 포르테. 근데 이분 정도면 저의 영혼의 그 멘토니까 저도 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분 정도면 지금 연 200만 달러 벌면 네, 깨갱. 그죠? 이거 그럼 못하겠다. 임금 예. 죽어도 남으니까 예. 하는 거죠.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성장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200만 달러 해도 이제 손익분기점은 못 넘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를 조금 뭐 장기적으로 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미스터 비스트 딴 얘기지만 미스터 비스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내가 번 돈을 다 기꺼이 투자한다.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집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스터 비스트도 그렇고 제이 클라우스도 그렇고 이 티아고 프루테도 그렇고 콘텐츠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근데 우리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그 외부에 돈을 쓰거나 외부에 어떤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데 돈을 쓰는 데는 익숙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더 많이 고민을 하는 투자만 하지. 근데 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점프업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이라도 다 털어가지고 좋은 컨텐츠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것도 나원부도 저희도 지금 비슷한 개념이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진짜 콘텐츠를 서로 소싱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저 혼자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저는 좋은 투자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그럼 뭐 카메라라도 하나 더 살까요? 객출해가지고. 그거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농담입니다. 그런 또 아, 카메라 네, 우리 편집용 컨텐츠에 많이 투자하는 네. 그런 창작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저희도 막 외부 스튜디오 가서 막 뛰어다니고 촬영하고 음. 이렇게 해볼까요?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거 이제 찍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는 사실 강의에 대한 얘기는 그 구체적인 강의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주 네. 간단하게만 가져왔는데 네네네. 강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억하기 쉬운 단어를 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하기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전 영어권이 아니어서. 근데 여튼 그 노트 관리를 하려면 자기는 PARA 이렇게 파라라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런 걸 정리 잘 못하니까 좀 기억하기 쉬운 걸로 조합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파라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네, P는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거의 모든 걸 이 사람은 프로젝트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뭐 테이블을 구매한다라든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한다. 이런 것도 프로젝트지 않냐라고 접근을 하고요. 근데 그거 왜 프로젝트냐 하면 하나의 그런 데이트를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한 투두 리스트가 15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하다 해서 P라는 걸 제일 앞에 뒀고요. 두 번째는 에어리어거든요. A가. 첫 번째 A가 에어리어인데 이거는 약간 태그랑 비슷해요 사실. 근데 네. 에어리어는 이 관점은 뭐냐면 조금 더 롱텀 그리고 뭔가 인생 전체에 나의 그런 태깅을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계라든가 아니면 뭐 그 경제라든가 약간 그런 식의 카테고라이징을 하는 걸 에어리어라고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 R은 리소스거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리소스, 내 미래에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넣어요. 만약에 이미지를 뭐 모아둔다든가 아니면 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책을 읽어야 된다면 그 책에 대한 리스트에 넣어둔다든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기 위한 리소스 전체를 이제 지식으로 관리할 때 리소스라는 폴더에 넣는다고 보고요. 아카이브는 이제 앞에 걸 다 해도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건 전부 다 약간 휴지통 같은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아카이브에 넣어두고 나중엔 봐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 프레임워크는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데요. 그쵸, 뭐 그쵸. 파라라고 하는 걸 몰랐지만 비슷하게 일하고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폴더인 거잖아요. P라는 폴더가 있고 맞아요. A라는 폴더가 있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폴더별로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범위나 대주제에 대해서 이게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 아까 조슈님 보여주신 노션이랑 어쨌든 구성이 되게 비슷하네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네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좀 도전을 많이 받았대요. 뭐 도전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뭐가 대단하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에 니즈가 있기도 했고 본인 자체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진리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걸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코호트 강의가 잘 팔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처음 시작했던 거는 진짜 그 에버노트에 인박스에 너무 많은 정보가 분류 없이 있다는 게 자신의 문제였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PARA, 네, 파라였습니다. 코호트를 그래서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할지 그리고 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비즈니스적으로 판단하기 도움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지금 두 가지의 멤버십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를 멤버십. 양성하는 맞아요. 네. 강사 양성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갔다 보니까 콘텐츠를 훨씬 더 좀 정제되어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커뮤니티에 소속이 된 사람들이랑 이제 서로 뭔가 주고받게 만드는 그런 식의 그런 멤버십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두 개거든요. 하나는 빌딩 어 세컨 브레인 하나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생산성의 기둥, 그러니까 Pillars of Productivity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어떻게 다른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불이었던 코호트 강의에서 지금은 499달러 그리고 249달러 이 두 가지로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 낮춘 것도 본인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뭔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뭔가 스토리텔링이 좀 기반이 되어 있어서 좀 설득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99달러 너무 비싼데 할 수 있는데 이거 원래 1,500불짜리야 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메시지잖아요. 약간 번들 상품 플러스 커뮤니티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내가 뭔가 주인공으로서 나의 그 팬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가치 자체를 조금 더 확산하기 위해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나와 같은 크리에이터들도 양성하고 이런 약간 조금 더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스탠스가 좀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성향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결정도 안 되고 이게 설득도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고객들한테. 근데 이분의 그런 또 스토리 중에 재밌는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스토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로는 본인은 20대 때 대부분을 약간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강의를 했다고 해요. 영어 강의를 위주로 했고 리우나 뭐 브라질에 있는 리우라든가 그런 곳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에서도 소액금융 예전에 그런 어디였죠? 그 소액금융 쪽으로 되게 아주 크게 성공한 그냥 개도국에 있었던 뭐랄까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신용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금융 분야들이 되게 뜨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기업 전체, 기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기업 사례로 매우 매우 컸었는데 그때 그와 비슷한 기업에서 봉사단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느꼈던 게 자기는 되게 좀 좋은 혜택을 받고 IT에서 일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 많다는 거를 알게 돼서 이걸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방송으로도 만들고 책으로도 출판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책을 냈잖아요. 책을 2권을 냈거든요. 그게 하나가 한국에서 출판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제목 하나랑 그리고 파라 메소드라는 2권의 책이 있는데 이 2권의 책에는 자신의 모든 정수가 다 담겨 있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런 비용으로 자신의 정수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생각이었고 그런 비즈니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1% 정도만 전환돼도 좋겠다라는 그런 선택의 그런 기반 그냥 의사결정의 근거도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선한 인간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주제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발견했고 그걸 강의로 판매하다가 이제는 다시는 그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군요.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진중한 태도랑 그 사회를 생각하는 이런 공익적인 마인드 이런 것 때문에 또 분명 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기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세계에 나와서 자기를 만나고 사회에 기여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한 명의 성장 스토리를 본 듯합니다. 네. 너무 미화한 제가 그냥 조사를 하면서 너무 좋게 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필터를 좀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그냥 일단은 좋게 보입니다. 너무. 근데 저는 그런 어떤 크리에이터의 어떤 인간적인 선함이나 뭐 이런 공익적인 마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사회에 돈이 엄청 많을 때는 제가 특정 크리에이터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뭐 차가운 자본주의 뭐 이런 책, 뭐 악인론 이런 책, 그러니까 이 약 다물고 막 돈 벌어야 된다 이런 크리에이터가 유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그 항상 우리 로버트 만화에서 정의가 승리하듯이 우리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한 명의 그 사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갑자기 또 급 선비 모드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런 큰 자기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 뭐 요 비즈니스적인 성공에 대해서 조금 더 비결 같은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분은 진짜 그냥 되게 정석 같은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역시나 그냥 매번 느끼지만 정석이 그냥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냥 뉴스레터 하나에 몰빵을 했고요. 다른 비법 없다. 그냥 매주 하나씩 꾸준히 작성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같은 그런 무료 이벤트를 열어서 그 마그넷이라는 이메일 그 주소를 수집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매우 매우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구독자 5,500명이었다고 했고 2020년 2월에 4만 명 그리고 2024년인 2월 현재 12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뉴스레터에서 이제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는데 100% 무료고 100% 유용하다. 100% useful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매우 자신감이 있던 것도 좀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가입하러 가야겠네요. 무조건 이런 유용한 자료를 100%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실제로 뭐 모두에게 100%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까고 싶으면 깔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이 태도가 너무 좋다고 자, 생각해요. 온 힘을 다해서 이 무료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뜻인 거니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 텐데 해보니까 알겠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이게 너무나 정석이에요. 사실 뭐 엄청나게 그 비결이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조금씩 변주가 있을 뿐이지 이거를 뭐 그 인디 해커스 한국으로 치면 뭐 디스커버시나 이오 플래닛에서 공유한다 이렇게 살짝의 팁이나 약간의 그 다른 플랫폼만 쓰는 것 뿐이지 똑같죠. 그냥 하나의 그 컨텐츠를 그 하나의 채널에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오디언스를 모아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받아서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거 뭐 그게 그 컨텐츠 비즈니스 하는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제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저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이지만 열심히 글을 써서 막 퍼다 나르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누군가는 되게 좋게 보는 거를 되게 알게 됐던 게 어떤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에 본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돼서 이 티켓을 양도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였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던 컨퍼런스이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양도하는 이유는 되게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나르려고 하는 게 좋아서 이걸 티켓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들을 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뭔가 성실성 자체, 저는 실제로 저는 제가 정말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에너지로서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저의 첫 어떻게 보면 스폰서드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엄청난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티켓 비용을 그걸 콘텐츠로 내고 싶다라고 그분에게 얘기를 드렸더니 뭔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이 정제된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에게는 가치를 주는 거니까요. 우리도 가치를 주려고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가치를 주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정제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그렇게 신뢰가 형성돼서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게 너무 약간 종교적이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그럼 그 거의 네.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쵸. 맞죠. 거의 인류의 네.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인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인류에는 살아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인 실수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신제품 출시, 광고할 때만 열심히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건데 약간 뜨끔했습니다. 제가 좀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냥 아주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보냈던 거죠. 그냥 어떨 때는 심도 있게 보냈고, 어떨 때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 같은 얘기를 보내기도 했고, 어떨 때는 뭐 사례 연구도 보내고 이랬는데,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거는 책 요약이었다고 해요. 책 요약이 좋았던 그렇지. 이유는, 맞아요. 그쵸, 맞아. 네. 북튜버가 잘 되는 이유랑도 조금 맞닥뜨리긴 하는데, 책이라는 것을 이제 요약하는 것 자체가 일단 그렇게 쉽진 않은 일이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책을 누군가가 요약을 해주는 걸 되게 좋게 보잖아요. 왜냐면 서머리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전 좀 고급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콘텐츠를 매우 좋게 봤다.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SEO 관점에서도 되게 좋았다고 해요. 책 검색을 하다가 자기 걸리니까. 근데 이 사람 SEO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많이 썼다. 맞아요. 몰라도 돼요. 좋은 글 쓰는 게 최고 SEO입니다. 맞아요. 네. 그 SEO 방법론 중에 그 말이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 반대로 그게 있어요. 맞아. 고급 콘텐츠 배포밖에 네. 그런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맞아. 네.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죠. 아닙니다. 그래서 책 읽는데 보통 5시간에서 길면 10시간까지 걸리잖아요, 보통. 그래서 10시간 정도 맞아요. 최대 쓰고 맞아요. 그 요약 정리하는데 10시간에서 20시간까지 쓴다고 합니다. 이게 그 블링크 리스트라는 미국에 있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은 그 우리나라는 아직 밀리의 서재나 리디북스 같은 데서는 그냥 오디오북을 전체적으로 쫙 보여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요약본이 조금 더 있는 형태가 콘텐츠가 있는데 아예 책 요약만 해주는 앱이 있는 거예요. 책 요약만 다 쫙 깔아놓고 이 모든 베스트셀러들을 다 10분 안에 읽으세요 라는 앱이 있는 거예요. 그 앱 컨셉이. 그러니까 서머리를 쫙 잘 해준 것이죠.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사람이 했지만 그걸 또 AI가 해가지고 또 해서 보내주는 그 형태로 책 수량을 많이 늘렸었어요. 제가 만든 서머리라는 앱에서 그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어떤 형태인데 확실히 이것은 수요가 있고 니즈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저도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콘텐츠 할 게 없었는데.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책 요약합시다. 좋죠. 좋습니다. 너무 좋죠.
그냥 책 하나 얘기하고 그냥 뭐 주제 얘기하고 하루 1시간 동안 그 얘기하고 토론하는 아, 것도 너무 좋죠. 예. 맞아요. 책의 권위를 빌려서 네. 네, 저희가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근데 어쨌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려면 당연히 나의 오디언스가 책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요약하면 안 되고 그냥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글 쓰는데 저항이 아예 없었대요. 아예 블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 수 있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약간 갭이 생겼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작이 가능하냐 했을 때 메모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메모를 막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글감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슷하게 반대의 경험을 했던 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예전에 잡지사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글감이 계속 필요하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인풋을 계속 넣었단 말이에요. 넣다 보니까 글이 나오고 글이 나오니까 또 넣고 이렇게 뭐 순환이 됐었는데 이분도 약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제가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제가 인상 깊게 본 사실이 하나 있었던 건데 제가 그냥 딱 하나만 그 기억이 남았던 건 뭐냐면요. 이분이 아이디어 메모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분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떴다 이런 식으로 그 보통 알고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리하는 그리고 그거를 인사이트 끄집어내는 사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에버노트 크리에이터로서 뭐 굉장히 뭐 어떤 뭔가 아까 파라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정리하는 데 유명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내용이 되게 좋았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막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글소재 같은 거 생각할 때 샤워하면서 막 떠오르거든요. 막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지금 좋은 글감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갖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분의 가치는 그 단순히 정리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딱 시간을 한 15분 정도 내서 깊게 한번 사고해보자. 딱 뭔가 아이디어를 내가 제일 끄집어낼 때까지 한번 일부러 하나 이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가져보자라는 세션을 갖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코트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이거 네.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냥 정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네. 그거를 어떻게 출력하는가, 기존에 있는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아이디어로 뽑아내는가. 사실 이게 핵심이죠. 맞아요. 이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나와의 채팅에 엄청나게 많은 링크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있지만 네. 다시 안 보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맞아요. 그걸 꺼내서 보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지식 관리의 핵심인 것 같고 아마 티아고 포르테도 그런 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아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떠올라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화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유튜브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2년 정도 전부터 유튜브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두 개 정도의 글밖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왜 이렇게 했냐고 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매스한 타겟에게 진짜 좋은 정보를 그냥 제공을 하고 싶은 그런 거랑 좀 맞닥뜨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2년 전 원래 유튜브 채널이 거의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계정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들이 10년 전 건가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스튜디오에 뭐 100K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스튜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찍어서 먼저 올렸어요. 티저처럼.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투자를 한 이유는 이 콘텐츠를 자신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좋게 만드는 것에 그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그랬는데 그런 배경을 좋게 만드는 거라든가 촬영 장비 좋게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에 그냥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그 비즈니스가 성장한 단계에 시작했기 때문에 1억을 투자했던 것 같고요. 그럼요. 뭐 우리 모두 1억을 투자해서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맞습니다. 이분도 그렇지만 뭐 저도 그렇고 결국 이 주제가 확실하게 컨텐츠 마켓핏, 이 컨텐츠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라는 걸 더 큰 바다에 가가지고 이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다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고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 마켓핏이 안 맞아 있는 상황에서는 유튜브라고 해서 꼭 잘 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 마켓핏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이분처럼 블로그로 찾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유튜브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경쟁사를 봤을 때 알리 압달이라든가 토마스 프랭크 이런 분들이거든요. 알리 압달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구독자가 있는 매우 초거대 생산성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억하심정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커다란 채널 그러니까 알리압달이나 토마스 프랭크가 이제 길어다 주는 트래픽만으로 자신의 뭔가 제품이 노출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당하다기보다는 아쉽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도 방송사를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튜브 시스템 자기는 만드는 거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고요.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해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네, 좋습니다. 도전 정신 좋네요. 그래도 네, 하면서 배우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스튜디오 자기 거 뭐 영화 세트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화 세트장을 간접적으로 예전에 대학원에서 체험을 해봤지만 세트장은 이것보다 훨씬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티아고 포르테의 여정에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컨셉을 알려주겠다. 이 사람의 이런 마음 너무나 리스펙트하고요. 그만큼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지난 10년 동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잠재 크리에이터 우리 워너비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크리에이터이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콘텐츠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자기가 정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고 이때까지는 그래서 한 2년 정도간에 100여 개 영상이 올라왔고요. 지금 구독자가 24만 명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저게 대단한 것 같아요. 성실성이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제가 예전에 통계를 하나 본 것은 뭐냐면 뉴스레터를 10개 쓰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0.03%입니다. 뉴스레터 10개 쓰는 사람이. 그만큼 10개만 쓰면 상위 0.03%라는 그렇죠. 거죠. 와. 5개만 써도 상위 3% 안에 들어가는데 10개를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성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토론으로 이어가시죠. 네. 우리가 토론 주제를 2개를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각각 해보고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를 이제 티아고 포르테가 보여줬는데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게 맞냐? 아니면 시장이 원하는 비즈니스를 시장을 분석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생각을 좀 얘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한 명의 창작자로서 나름대로 지식 관리하고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창작 활동을 위한 지식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얘기들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연님 오늘 발제해 주셨으니까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주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답 없고 둘 다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로 크게 2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이 원하는 비즈니스 쪽을 제가 지금은 이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되는 비즈니스가 되게 좋은데 그게 진짜 저처럼 뭔가 약간 나이브한 끝판에 달리는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 진짜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망한 사람도 많이 봤고 저도 어떻게 망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 너무 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내가 뭔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비즈니스를 활용을 했구나. 근데 그 비즈니스의 판에서는 그 룰이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몰랐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더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식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돈을 쓰는 이유를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투자로 인식되게끔 하면 좋겠다. 나한테 돈을 씀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훨씬 더 그냥 아주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나아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런 거랑 맞닥뜨려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를 찾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주씨님은 어떠세요?
저는 지향하는 게 일단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는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사소한 나의 어떤 습관 혹은 내가 정말 나만 좋아하는 그거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소우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찾아내야 될 건 뭐냐면 남들이 나한테 한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3번 정도 했던 질문 정도가 있으면 그것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뉴스레터를 어떻게 하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잘 쓸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든지 어떻게 빨리 수익화를 그렇게 빨리 하셨어요? 라든지 그런 질문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질문이 결국은 주체가 나일까요? 남일까요? 남이죠. 남인가요? 아닌가? 난가? 내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답변할 수 있잖아요. 그 그쵸? 주파수가 맞은 그 질문을 길러 올릴 수 있는 건 그렇죠, 본인일 수 그렇죠. 있는 결국은 그거는 PMF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 핏.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들리면 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내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시장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이나마 균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레터 비즈니스 말고도 예를 들면 제 아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갑상선이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약간 그 병인데 근데 이 병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콩류, 미역류 이런 거를 아기 때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1년마다 2,000, 3,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겪고 있는 문제죠. 제 애기의 문제니까. 근데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굉장히 니치하고 시장이 커지는 서비스에서 제가 만일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기들을 위한 식단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그건 팔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나의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시장이 결합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그 정반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전 또 티아고 포르테의 영혼의 멘토, 영혼의 파트너로서 저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영혼의 싶은 게 파트너 정도 언제 그렇게- 아세요? 서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여정이 비슷해서 친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서 시작하고 그 시장이 원하는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그게 정답인데 저는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게 사업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거지만 글을 쓰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투입하는 매몰 비용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부캐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블로그를 써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많이 공유되냐, 얼마나 많은 질문이나 요청을 댓글로 하냐, 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모이냐 같이 조금 이게 단순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건드리는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내가 미리 정의를 해두고 글을 꾸준히 발행하는 것만으로 내가 좋아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교집합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 뭐 블로그나 뉴스레터 쓰기 혹은 유튜브 하기가 요것들의 그 교집합을 찾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거는 요즘 시대에는 이 주제라는 게 너무나 포괄적이게 될수록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결국 그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나의 개인적인 성경 스토리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메시지를 아주 니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그걸 관점으로 블로그를 썼을 때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아니고 나한테 찾고 나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돌아서 보면은 굉장히 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니치한 것을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나에서 출발한 비즈니스가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인 기업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나온부 하고 있으니까요. 오래 할 겁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발. 네. 지금 보실 때 구독 한번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저도 여기까지 잘 안 왔을 텐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당신은 이제 그러니까요. 이미 구독할 아 그럼요 구독자고 분인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거 쇼츠로 뽑아가지고 요것만 자꾸 네. 나르고 싶네요. 뭔가 잘라서 네, 그 병주님이 이제 구걸하는 병준님 그걸 지속적으로 구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얘기 나눠보긴 했지만 우리 어떤 특별한 비결이 사실 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글쓰기 아이디어, 이 지식 관리 어떻게 하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간단히 마치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제일 가벼울 것 같아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노션을 씁니다. 노션 쓰고 그 카테고리별로 좀 주제를 많이 분류해놨어요. 약간 파라 그 비슷하게 해놓긴 해놨습니다. 일단 저도 소스 관리, 내 생각 관리, 그리고 뭐 약간 좀 그냥 아는 다른 리소스 관리 이 정도로 이렇게 폴더링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쓰기 소스 같은 것들 리서치 할 때부터 뭔가 영감을 줄 만한 것들만 따로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뭔가 좋아할만 하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의 필터링 기준들을 거쳐서 갖고 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들을 모으다 보면은 이제 글을 써야 될 그 나의 강제적인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좀 더 엣지를 갖추려고 되게 한꺼번에 이제 뭔가 제 리소스를 투입하는 형태예요. 최근에 쓴 엑셀로 먹고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이라는 데에서 글을 쓸 때도 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엑셀이라는 걸로만 엑셀이라는 게 괜찮자? 비즈니스적으로 괜찮나? 라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엑셀로 MVP를 만든 사례도 많았고, 이걸로 되게 시장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 관점을 넣어서 한번 써봤는데 최근에 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를 쓰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제가 그 시간을 내요. 그 좀 많은 수집한 그 내용들을 토대로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공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강제성 덕택에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사례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아까 티아고 포르테의 사례처럼 결국 그걸 연결하고 출력하는 게 뉴스레터라는 것 때문에 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단순히 정리되는 걸 넘어서 잘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습관,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결국은 티아고 포르테의 지식 관리 방법이랑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롬 리서치라고 하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런 로트 앱을 쓰고요. 이런 롬 리서치나 옵시디언 같은 것들이 이 지식 관리 매니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툴인데, 이 노션 같은 거는 어떤 거를 먼저 쓸지 그 개요를 먼저 그 왼쪽에 이게 트리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주제에 한해서 이제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가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롬 리서치나 옵시디언 같은 요즘 유행하는 이런 앱들은, 노트 앱들은 그냥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있는 것들을 서로 연결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나 혼자 부자라고 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쓰고 어떤 아이디어를 보고 나 혼자 부자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태깅을 해주고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이 글을 작업할 때 그게 같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노트 앱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내 아이디어를 새로운 걸 쓸 때 자연스럽게 그 관련된 컨텐츠를 그 같은 페이지에서 노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 노트 앱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직해야 되는 이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안 써봤는데 듣기만 해도 되게 천재적이네요. 예, 요즘 약간 유행하는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저도 처음에는 이 외부에 있는 자극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막 레인드랍이라고 하는 그 북마크 앱을 쓰다가 요즘은 솔직히 그냥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 중에서 이제 저도 이제 딱 각 잡고 글을 써야 될 때 그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휙휙 보면서 영감이 될 만한 것들을 그 노트에 붙여놓는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 노트에 나에게 보내기를 보낼 당시에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면 내가 이거 왜 보냈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저의 본성에 어긋나서 이 정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노코드 관련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노코드 툴에 물어볼 때 왜 이렇게 많은 툴을 알고 있냐,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그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유튜브랑 뉴스레터 미국 거를 많이 구독을 합니다. 거기서 사실 저 되게 좋은 소스들이 많이 오고요. 그거를 그냥 일단 봐요. 보거나 정말 좋은 거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고 별로 기억에 안 남겠지만 저는 그걸 정말 좋은 거는 결국 전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조씨님이 뉴스레터를 썼던 것처럼 그런 출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장기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 툴이 생각나면서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나 뉴스레터가 이런 최신 테크 기술을
보기에 좋은 채널이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뭔가 약간 출력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여러분들의 컨텐츠 프로세스에 집어넣으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장기 기억에 대해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써야 진짜 내 것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현님 어떠세요? 네, 두 분께서 관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좋게 생각되는 뭐냐면 저는 그 컨텐츠 크리에이션 이전 단계 허들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많이 내려갔고 애초에 저는 직업 자체가 콘텐츠 만드는 그런 잡지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늘 어려워요. 시작할 때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 책을 미리 몇 권 정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시동용 책이에요. 콘텐츠 쓰기 전에 너무 쓰기 싫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그 책을 늘 봅니다. 그냥 생각이 안 나거나 글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데 그런 상태가 될 때 책을 꺼낸 다음에 그냥 슥 봐요. 그러면 집중이 살짝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도 하고 그 허들 낮추는 거가 저의 첫 번째 그거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제력을 좀 박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자서 그냥 알고 끝내면 안 되는데 사실 너무 개인적인 블로그라면 안 쓰면 그만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약간 강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스케줄 면에서는 타임블럭을 아예 박아버리고 그냥 이때는 무조건 요걸 쓴다. 그냥 미리 스케줄링을 해버리는 게 저한테는 좀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돈을 건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안 쓰면 뭐 3만 원 벌금 낸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출력을 하게 만드는 장치를 마련하는 거. 네, 이걸 좀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전 사실 나온부가 저한테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 그럼요. 혼자서 하면 절대 이거 못해요, 진짜. 맞아요. 인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관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제일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두 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발행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성실성을 이 채널을 통해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호소인 예. 오늘 성실소인. 네, 오늘 그 티아고 포르테의 이야기가 네. 그 새롭게 컨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영감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고 네, 오늘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뭐 또 다음 주에 더 유용한 1인 기업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